윤석열, 이제 그 종말이 너무나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중국 고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마귀가 수레를 가로막는다는 뜻입니다. 중국 제나라 장공이 사냥을 나가는데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를 막아섰다는 거죠. 딴의 곤충계에서는 강자랍시고 수레 앞에 딱 버티고 선 건데요.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되지도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짓을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과 그 일당 하는 짓이 꼭 그 꼴입니다. 우리는 독재에 맞서서 4.19 혁명을 일으키고 군부의 총칼에 맞선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를 이뤄낸 위대한 국민입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압살하려고 하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꼭 수레 앞을 가로막는 사마귀 자식들 같지 않습니까? 옛 중국 고사에서는 수레가 비껴갔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꽈지직 깔아 뭉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 모래에서 어제 처음으로 닭꼬치 상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줄 몰랐어요.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다 잘 아실 만한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의 닭꼬치 제품인데 구성이 좋아서 그런지 어제 아주 많이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다리살, 목살, 파닭, 염통, 똥집 이런 거 꼬치 20개를 1+1으로 보내드리는데 23,900원에 무료 배송, 소스까지 들어있으니까 맛있게 발라서 구워서 드시면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에서 슬기로운 소비 생활 하시라고 최저가의 특별 구성으로 준비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전혜연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김남국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새해는 또 오늘이 처음이더라고요. 네. 12월 말일 날 뵙고. 그때 뵀을 때 오늘 뵀을 때는 저자가 체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남국 의원님 오늘 영장 발부되겠죠? 네, 지난번 첫 영장은 저희가 마지막 2024년 31일 마지막 방송 했을 때 그날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었는데요. 예. 35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을 서부지방법원에서 검토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영장은 재신청이고 연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첫 영장 발부 시간보다는 덜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번에는 또 이제 경찰이 좀 더 확실하게 지원을 할 것 같은데 당초에는 이제 공수처가 경찰한테 뭐 위임한다, 일임한다라고 했다가 다시 거둬들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이건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겁니까? 그제 공수처가 발표한 것은 형사소송법 81조 구속영장 지휘와 관련되어서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이 형사소송법 조문에 근거해서 경찰에 좀 집행을 해달라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경찰에서는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대개의 여러 가지 영장 경찰이 집행하는 경우에는 수사권을 가진 상태에서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그리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수사 지휘하는 형태로 하는데 그 과정을 공수처에서 지휘 서신도 아니고 공문으로 하고 그리고 또 경찰이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집행만 이렇게 체포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내부의 수사 준칙 규정 이런 부분에 다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예. 실제 상식적으로나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도 보더라도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경찰의 법리적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수처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수사 의지와 관련된 체포 의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가 굉장히
수사 의지도 박약했고, 그 다음에 법리적인 어떤 검토도 충분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너무나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종국적으로는 수사 지연으로 인해서 이 내란 수계에게 시간만 벌어준 꼴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화가 납니다. 예. 이번에 공수처 하는 거 보면 참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아니 그런 걸 경찰한테 일임을 한다고 해도 사전에 그러면 경찰하고 조율을 좀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래서 하면은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상의도 없이 일임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실제 그저께 밤 9시에 공문을 탁 보내버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그 관계 기관 간에, 정부 기관 간에 공문을 보낼 때는, 협조 요청을 보낼 때는 다 위에서 결정권자 위에 청장이나 기관장끼리 다 이야기도 되고 실무자들끼리도 충분하게 실무적인 협의를 마친 다음에 공문을 발송을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상의나 이런 어떤 소통 없이 던져버린 겁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나 화나는 게 준비 부족, 의지 부족이라는 거거든요. 31일 날 영장이 나왔으면 사실은 바로 그때 그 전에 강제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집행 계획을 다 수립해가지고 바로 그날이나 그 다음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31일 날 영장 발부받고 3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4일을 날려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 3일 날 영장 집행할 때에도 최소한 키세스 우리 시위대 같은 집회 시위 나가는 우리 국민들은 그 현장에서 날이 추워도 수일 동안 일주일 내내 몇 박 며칠을 날을 새면서 집회 시위를 하는데 5시간 반 만에 그렇게 물러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5시간 반 만에 그냥 물러서 버리고, 심지어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에 협의한 것은 강하게 완강하게 저항을 하면 공수처 차장과 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경찰은 체포하자라고 했는데 그 현장에 지휘하는 공수처 검사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이 수사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공수처의 역량, 수사 의지 이런 것들이 너무 박약하고 너무나 무능했다라는 것을 너무나 무능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경찰로 다 넘기면은 어떠냐 그런 의견이 나오고 국민의힘도 지금 아예 경찰에다 넘기라라고 하는데 경찰이 다 수사를 하면은 안 됩니까? 경찰에 이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넘기라고 하는 것은 숨은 의도가 있는 거죠. 뭐죠? 경찰은 역시나 지금 행안부 장관 밑에 있는 외청으로 독립돼 있긴 하지만 정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조직, 인사, 예산 모든 것들이 다 독립되어 있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정부, 집권 여당의 입김에 있어서 자유로운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경찰은 대통령실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석 비서실장 사실은 부하 직원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최상목 권한대행을 통해 가지고 경찰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경찰로 넘기라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의 어떤 수사 인력이라든가 수사 의지, 실제 경찰이 국수본이 경찰청장과 차장, 자기 조직의 수장을 신속하게 구속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경찰의 지금 수사 의지가 아직은 좀 있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영장이 아마 오늘 중으로 발부가 될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이제 경찰도 경험을 했고 공수처는 경찰한테 많이 지원을 요청을 할 거니까 뭔가 좀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윤석열이 했던 말 가운데 총을 쏴서라도 이 부분만 빼고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라도 이번에는 끌어내야지요. 네, 이번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지금 무너질 판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공권력이 무기력합니까?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봐도 윤석열은 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했습니까? 더군다나 포고령 선포하면서 포고령에다가 뭐라고 적었어요? 체포 구금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거 어기면 처단한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다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 관저에 틀어박혀서 저런 식으로 버티기에 들어간다. 어느 국민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가 사법부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란범에 대해서 이렇게 체포도 못하고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분노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찰이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영장을 집행 못하면 경찰도 아마 엄청난 그 비난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2차 영장 집행할 때는 이번에 또
특공대까지 투입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입해서라도 강제로라도 윤석열을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오름빛님,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자꾸 스며듭니다. 어제 김갑수 선생이 울면서 방송에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나약하고 순박한지 안타까운 생각만 들었습니다. 원칙과 법리도 중요하지만 저놈들은 무법천지인데 왜 선량한 우리만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야 하나요?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좀 막 가도 좋으니 밀어붙여주길 바랍니다. 그러셨는데요. 지금 해오름빛같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물이 거꾸로 흐르는 거 보셨습니까? 역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앞에 사마귀가 가로막는다고 그 역사가 멈춥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런 생각은 합시다. 그래, 너 지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데 그 따뜻한 구석에서 그 소굴에서 한 2, 3일 더 있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끄집어내야 맞지만 지금 뭐 저렇게 한다고 지가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거는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제예요. 정말 이 곰팡이들이 막 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일거에 다 싹쓸이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부분 짚어보고 나서 지금 역사 앞을 가로막는 사마귀 자식들 하나하나 다 살펴볼 텐데 이런 자들 이번에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 나오라고 그러세요. 더 모이라고 하세요. 지금 뭐 44명인가 45명인가 모였다고 그러는데 더 모이라고 하세요.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똑똑히 보고 다 정리해 줍시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효모님, 안녕하세요. 키세스 1인이었습니다. 지금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옆자리 여성분도 정어리언이었는데 이 방송 보고 계시면 그때 기운나게 해주셨던 말씀 감사했습니다. 힘냅시다. 곧 끝납니다. 예. 효모님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정어리언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걱정하실 것 하나도 없고요. 무조건 됩니다. 낭만고라니님, 키세스 사진은 역사책에 반드시 올라가야 합니다. 저 인간 초콜릿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시는 분들입니다. 어제 저희가 배경으로 그 사진을 이렇게 깔아드렸는데 참 그걸 보고 울컥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지요. 정말 그걸 보면서 맨 처음에는요. 그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눈 속에 이렇게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면 전혜원 원장님 꼭 피에타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 예수를 이렇게 안고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의 모습 같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눈 속에서 그 은박지 비닐 물리학자 누구죠? 그분은 저게 우주의 그 이유 원리를 설명하면서 저 알루미늄 박스인데 그게 얼마나 보온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셨던데 저거 하나 의지해서 눈발을 속에서 저렇게 버틴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제가 배운 게 정치일보제가 눈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박정훈 대령 관련한 방송을 계속 해주실 때 정말 그 군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 지키다가 돌아가 많은 의문사를 당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또 박정훈 대령 때문에 눈물이 울컥했었는데 저분들을 우주 전사라고 요즘 부릅니다. 내란 동조범들, 내란 수계를 지키려는 사마귀와 국민의 편에 서서 헌법을 지키려는 우주전사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주전사가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시간이 생각했던 만큼 빨리 오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때일수록 지치지 않고 담대하게 또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한 마음으로 헌법 수호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뭉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가 정말 역사책에 이 사진을 남겨야 되는 행태이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경찰 출신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인사들은 오히려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라고 하고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서 지금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는데 저는 이 인물 중에 한 명 김기현 전 대표를 보니까 김기현 전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전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가 되면 마치 탄핵이 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당대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사마귀와 우주전사의 대결, 헌법 수호대와 헌법 파괴범들의 대결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드시 정의가 이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그분이 물리학자 김상욱 경희대 교수님이죠. 혹설에도 음박 담요를 둘러싸고 이렇게 시위를 했던 분들을 우주전사에 비유했는데 음박 담요의 과학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보온을 하기 위해서 나사가 개발한 게 음박 담요 혹은 스페이스 블랭킷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알루미늄을 얇은 플라스틱 소재에 코팅한 음박 담요는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반사해서 체온을 보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박 담요를 쓰고 있으면 몸에서 이렇게 겔이 나오고 그걸 다시 반사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한남동의 키세스 시위대는 우주전사라고 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상욱 물리학자 알쓸 신잡인가? 네, 거기 네. 많이 나오셨고요. 거기서 서 많이 내가지고요. 네.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제 아이도 물리학과 지원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오. 대학 갈 때. 그래서 김상욱 교수 제자가 될 뻔도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울림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면은요, 좀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걸 딱 가운데로 놓고 이렇게 보니까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 정신이 제대로 안 바뀐 사람 이렇게 반반인 것 같지만요. 그거는 언론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한 줌 부스러기도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이. 미친놈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갖다가 올리니까 정신이 똑바른 사람하고 하는 것과 1대1인 것처럼 보이죠. 그 배우 그 자식 이름 뭐야? 딱 그들 뭐 계엄이 뭐 더 길게 갔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자도 있던데 배우라는 자가 최준용? 개자식 같으니라고. 자. 이렇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가로막는 그런 사마귀 새끼들 한번 좀 살펴봅시다. 방금요 전영 교수님이 김기현 이야기했는데 어떤지 압니까? 참 그렇죠. 대표가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가. 윤석열 덕택에 됐죠. 맨 처음에 지지율이 이만큼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떨어뜨려, 나경원 치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놈아 시켜놓으면 말 잘 들을 것 같으니까 시켰잖아요. 그 덕에 했잖아요. 그랬는데 울산 땅 나와, 코인 나와 뭐 이러니까 이제 못 버티고 또 결국은 뭐가 어떻게 안 되니까 그래서 너는 완전 아웃이야 라고 할 뻔했는데 총선에 공천은 줄게 뭐 이런 정도로 됐던지 아닙니까? 지금요, 왜 이런 사람들이 다시 준동하는지, 그리고 왜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사마귀 자식들인지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성동 보십시오. 체리따봉이죠. 윤석열한테 체리따봉 받고 막 이랬잖아요. 저는 그 사진 공개된 것도 약간 의도적인 거라고 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윤석열한테 체리따봉 받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선거 완전히 작살나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요. 물러났는데 이것도 다시 지금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습니까? 다 치워놓으니까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 줌도 안 되는 자들이 지금 그걸 막아서 보겠다고 하는데 윤석열을 이렇게 지키자고 하는 것이 윤석열 지키기겠습니까? 한번 면면을 보세요.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 극우에 기대 가지고 이 자들 표로 내가 어떻게 배지 한번 더 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만 하는 자들 아닙니까? 정말 구역질이 나서 못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영장을 집행할 때 아마
앞에 모일지 모르겠어요. 김남국 의원님, 현행범이죠? 명백히 현행범이고요. 경찰에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 현행범이기 때문에 경호처 처장과 차장 정도 그리고 간부급 본부장이나 이런 경호처의 간부들은 체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체포를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할 게 아니라 막아서면 체포하겠다 선언을 경찰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하게 경고를 해야 되고요. 또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침 새벽부터 관저 앞으로 모여들어서 막았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막아서면 그거 현행범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고 이게 단순한 그냥 현행범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란숙의 용산에 서식하고 있는 내란숙의 멧돼지 포획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내란 수괴범을 체포하는 그 집행을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엄정하게 보고 한 명 한 명 그 자리에서 끌어내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호처가 인원이 뭐 한 2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경호처 내부에서도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 되게 화가 나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내란 수괴범을 이렇게 막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내부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이 경호처라고 하는 데가 워낙 소수의 훈련을 받은 명령을 바로 수행하는 어떤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 이런 어떤 간부급 라인들만 한 명 한 명 끌어낸다라고 한다면 집행을 막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좀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의원은 소갈머리가 없고요. 당대표에서 쫓겨났잖아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쫓겨났습니까? 대통령한테 전화 연락 받고 경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아마 쌍욕이 나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욕적으로 당대표에서 쫓겨난 당사자가 지키려고 한다고 얘기한다고요. 그것도 되게 웃기고요. 어제 많이 잡으면 한 45명 정도 의원이 갔다고 이렇게 보도가 예. 오늘 아침에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영남권 의원이더라고요. 이게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고요. 일부 먼저 도착한 의원들이 관저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거기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어서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점심 무렵이 되니까 윤석열이 의원들하고 같이 밥 먹고 싶다고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밥을 안 먹었대요. 저는 거기까지는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면 완전히 찍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가가지고 근처에서 얼쩡거리면서 저는 대통령을 이렇게 막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러 간 것이지 실제로 윤석열을 위해서 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웃기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윤석열을 위하고 갔다고 하면은 윤상현은 직접 가서 만났다고 하거든요. 윤상현 의원처럼 만나야지 맞는 거잖아요. 당사자하고 만나야 뭐 보호를 하든가 말든가 대화를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면 확실하게 나는 찍히게 될 것이다. 지역구 주민들한테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가가지고 저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과시하러 제가 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근데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와 철저한 범 집행 또 탄핵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란 잔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 정말 이번 일을 어떤 기점으로 반드시 우리가 역사적으로 청산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헌법기관이 지금 내란 수괴를 지키는데 직접 나가고 있다라는 이 현실을 똑똑히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비의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저분의 사진도 교과서에 기록해야 되겠지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고 관저 앞에 모여든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진들도 박제해야 됩니다. 누가 이런 짓을 벌였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적어도 헌법 수혈할 의무가 있는 정당이라면 이 사람들 다음 공천에서 공천 주면 안 됩니다. 이거 5.18에 대해서 망언했던 의원들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전 국민에게 공감대가 있는 것 못지않게 저는 더 엄중한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지역구에서 당선만 되면 그만이야. 헌법이야 무너지든 말든 나는 지금 극우 강성 지지층에게 얼굴 도장 찍어서 당선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사진도 같이 박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어제인가요? 그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인가요? 그 굉장히 편향된 여론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그 공정에서 한 거 아니에요? 공정에서 한 것도 있고 거기서 또 따로 한 것도 있고요. 평판연구소를.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한 개 발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고무됐다는 거예요. 의원들끼리 그걸 가지고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누면서 야 조금만 우리가 저 버티면은 분위기 반전이 가능하다.
이런 막 톡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한 여론조사 기관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너무 재밌고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문항이 설계된 편향적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이 집단 환각에 빠진 것 같다. 곧 현타가 올 텐데 그때는 어떤 정치적 무리수를 두려고 할지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론조사는 사실은 조작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진짜 여론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현타 오면 그때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살아나는 것 같아가지고 막 기대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뭔가 도취돼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사마귀 자식들 어떤 놈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내란의 힘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불법적인 영장은 당연무효로서 그 혈액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금요 김기현, 나경원 두 사람 말을 들어봤는데요. 김남국 의원 네. 두 사람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판사 출신인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괴설을 계속 유포하고 있는 건데요. 내란의 힘에서 지금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체포영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 그걸로 적법한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그냥 발부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숙고해서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피의자가 주장한 것을 말도 안 되는 억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발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거를 불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다시 한번 다른 판사가 또 판단을 해줬지 않습니까? 영장 수사권과 관련되어서도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 내란으로 직접 목적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준 거고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신청한 것도 공수처법에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지만 사건 발생 피해지나 아니면은 피의자가 살고 있는 그 관할 법원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다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도 기각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조차 자꾸만 불법 체포 영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적법한 체포 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고 저렇게 행동하는 의원들도 다 현행범이기 때문에 만약 정말 경찰이 집행을 막는다라고 한다면 의원 신분이라고 해서 뭐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의원도 막아선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보수형님 TV님께서요. 앵커님도 하나하나 이름 불러주세요. 내란 동조자들 그러셨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45명 다 부르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저 더러운 이름을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저 면상이나 한번 보시고 저런 자들이 있다. 그리고 관심 안 가져도 될 자들이니까요. 그냥 그런 놈들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수형님. 지금 그 앞에 몰려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딱 눈치 보다가 여기 우리가 안 가면 나중에 혹시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인데 요즘 실제적으로 당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정광훈 목사가 아닐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정광훈 목사가 하는 집회에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참여하고 과거에 또 많이 참여했던 의원들이 딱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민심을 완전히 저버리고 본인들이 속한 지역구나 또
또는 일부 강성 보수 지지층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일단 새벽에 36명의 의원이 모였는데 그중 26명이 영남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마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는 망각하고 지역구에서 내가 다음번에 공천받고 당선되기만 하면 끝이다라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 여러분, 백운기 앵커님은 차마 그 사람들 이름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이름을 공책에 적어두고서라도 이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하고서라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유권자가 심판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거든요. 자치단체장 못하면 중간에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헌법 파괴를 하는 이름을 하면 중간에 끌어내려야 된다. 임기를 보장해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런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국민의힘이 벌써 5번째 비대위인데 도대체 바뀐 게 뭡니까?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비대할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광훈 목사 얘기하셨지만 그쪽이 지금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일종의 생산 공장 공장이죠. 같은 그런 예.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적지 않은 보수층한테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정동영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요. 기획자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던데요. 저도 좀 그걸 의심하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이번은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들을 누군가 만들어서 그걸 확산하고 또 의원들 가운데 김민전 의원도 그렇지만 중국인이 뭐 개입했다거나 이런 헛소리 같은 가짜 뉴스들을 계속 퍼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거짓말에 지금 정어리 의원들은 절대 속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 또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무서운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만 제가 경고하는 차원에서 그 나치 선전장관이었던 게벨스가 한 말을 제가 인용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게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이게 다 써먹었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매하게 빠뜨리거든요. 국민이 우매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집권하고 싶어하는 인간들,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마음대로 농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국민의힘이 딱 그런 기술을 쓰고 있다 이거고요. 앞서 그 앞에 집회 간 의원들 입에 올리시기 싫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대신 조배숙 의원 그 이름을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DJ가 영입한 사람입니다. 새천년 민주당으로. 그래서 지금 5선인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열린우리당이 있기도 하고요. 대통합 민주신당이 있기도 하고 다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전북 사람이거든요. 지금 윤석열하고 서울대 7과학번 법학과 동기이고 뭐 검사 출신이기도 하다. 뭐 이런 인연 때문에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윤석열 같은 인간들한테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왜 생겼고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씻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런 자리에 이 뻔뻔하게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왜 저렇게 돼버렸을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건 상식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완전히 상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헌법재판소를 그러면 대통령부터 없애면 되죠. 이게 무슨 주장입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헌법재판소가 막 민주당하고 짜고 한다고 또 이런 얘기를 또 짓거려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판사하고 짬짬을 했다는 겁니다. 현재 재판관이 소추인단 책임자한테 예.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완전 가르쳐 준 거죠. 대낮에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 빼라. 입에서 나오면 다 말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권고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어서 확실하게 분명히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쟁점을 정리한 거, 변론 준비기일에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을 정리하는 것은 어느 판사나 민사나 형사나 그 헌법재판소나 다 변론 준비기일에 하게 됩니다. 변론 준비기일을 거치지 않고 그냥 심리를 시작하게 되면 증인 신청부터 해서 증거조사 뭐 이런 것들이 중구난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판사와
뭐 피고인 측 변호인, 검사가 3명이 다 모여가지고 주장과 여러 가지 증인을 몇 명 신청할지, 증거조사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판사하고 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진짜 괴설을 그냥 유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재판, 이 변론 준비기를 지정한 사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정영식 헌법재판관입니다. 정영식 헌법재판관 너무나 보수적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제일 사람 걱정했던 아닙니까?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제일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막 우긴다고 될 게 아니라 그 변론 준비기일 영상으로 다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현혹될 사람들은 내란의 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윤상현 의원이 왜 농민 트랙터 집회에 대해서 뭐 몽둥이가 답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몽둥이를 맞아야 될 사람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누구를 겨냥해서 한 말인가 잘 생각을 해보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걸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종편에서 만났던 보수 쪽 패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수가 분리하고 나서면 내세우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선동 방식입니다. 중국인, 공권력을 무너뜨리는 세력, 색깔론, 민노총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이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던가 일부 보수 패널들이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를 신고하고 올 수 있는 민주 파출소를 개설해서 이런 거 진짜 뿌리 뽑아야 됩니다. 특정 세력에 대해서 혐오를 조장해서 구테타 세력이 이걸 슬쩍 넘어가려는 거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고요. 시민 여러분들 많이 신고하셔서 더 이상 이런 가짜뉴스가 헌법 파괴범들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같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저랬습니다. 원래 내란의 힘이었고 원래 저랬는데요. 살짝 화장만 해가지고 둔갑한 거였거든요. 사실은 탄핵이나 이런 것들 저 당 내란의 힘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기득권 수구정당, 친일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지방선거에서 총선에서 대선에서 승리하려고 어디다가 거의 비슷한데 젊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준석 갔다가 마치 국민의힘이 바뀐 것처럼 내란의 힘이 바뀐 것처럼 둔갑한 거고요.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내란과 관련된 정국이 끝나고 나서 또 내란의 힘은 마치 뭔가 바뀐 것처럼 당 해체하고 당명 바꾸고 하면서 선거 때 바뀐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고 할 겁니다. 절대 내란의 힘에 속지 말고 그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역사의 선거에서 저는 심판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 당사에 들어가면은요 김대중 대통령님 흉상과 노무현 대통령님 흉상이 있고요. 역대 대통령들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는데 거기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진 찍고 자랑스러워하거든요. 국민의힘 당사에 누구 사진을 걸어 놓으시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보고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탄생시킨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탄핵당하고 친이 구테타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 태어나야지. 이걸 지금 옹호해서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겠다? 비대위원장도 동의하지 않는데,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저는 사실상 무기한 게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만, 국민의힘은 이러다가 보수정당이 아니라 극우정당이 될 수가 있다. 정말 정당 해산의 요건에 맞는 행위까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된 상황입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그 당에 없나요? 그래서 그 사진을 걸어. 잠깐만. 아니 근데 정말 생각해 봅시다.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이승만,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이렇게 나온 당이면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죠. 아니 그리고 지금 그건 진짜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지역위원회에서 윤석열 사진 다 뗐다 그러지 않았나요? 국민의힘에서? 다시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구치소에 다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도소에. 정강훈 사진을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저는 그런 얘기들 하는데요. 국민의힘에는 탄핵 매뉴얼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써먹었던 방법을 그대로 다시 써먹고 있거든요. 그때 주장했던 거를 지금도 똑같이 주장합니다. 이게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거 하나도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더 헌법재판소가 빨리 선고하도록 재촉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전략은 그거거든요.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거기서 이겨버리면 모든 게임이 끝난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 같은데요.
수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혼란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더 빨리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속도를 내니까 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2차 변론기일 때 윤석열 쪽에 변호사가 6명이 갔대요. 가서 생떼를 막 썼다고 하거든요. 어떤 생떼를 썼냐면요. 이 최고원 변호사가 온 국민이 참여하는 체제 가치 이념 투쟁의 장이 헌법재판소 심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재판관들이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정영식 재판관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소송 지연 이유는 언론 보도 때문이다. 언론이 자꾸 보도하니까 우리가 군 투입 문제에 관해서 반박할 만한 자료를 자꾸 못 내놓지 않느냐 이렇게 핑계를 대기도 했고요. 마지막에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요. 대통령은 김용년 전 장관과 국헌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계엄을 논의한 것이지 내란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 계엄을 유발한 자들에 대한 책임도 헌재에서 논의돼야 한다. 그래서 계엄을 유발한 민주당도 헌재심판대에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내란죄 뺐잖아요. 그러면 변호인단이 맞습니다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란죄 뺐다고 또 시비 삼고 있잖아요. 이거 다 헌재 재판관들이 무슨 애입니까? 이런 거 안 받아들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생떼 쓰다가 제가 볼 땐 2월 중으로 윤석열 파면되는 걸 꼴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재판을 진행할 때 법관들이 변호인이 하는 거를 웬만해서는 막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대한 특히나 형사재판이나 중요한 재판에서는 최대한 변호인과 피고인, 피의자가 주장하는 걸 받아줘야지 나중에 뒷말과 억울함이 없거든요. 근데 정영식 재판관이 좀 짜증난 것 같더라고요. 네. 처음에 경고를 했어요. 중구난방 일어서서 막 변호인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변호인 간에 조정을 해가지고 A란 주장 쟁점, B란 주장 쟁점, C란 주장 쟁점을 각각 파트를 맡아서 이렇게 변론을 해야지 똑같은 주장을 누가 하고 또 뒤에 누가 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계속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보수적이다고 하는 정영식 재판관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고라고 저는 보고요. 심리가 저는 빨리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 심리는 이재명 대표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헌재 심리 보면서 제일로 황당했던 장면이 뭐냐면요. 맨 처음이에요. 그때도 정영식 재판관인가 맞습니다. 네. 질문을 하는데 그쪽 윤석열 측 대리인한테 그냥 사실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잖아요. 계엄령을 선포한 사실이 있지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어쩌자는 거예요. 그것도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40페이지의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절차적이고 정치적이고 윤석열 씨가 괴설을 퍼뜨리는 것만 막 소설만 써서 내서 헌법재판관이 그래서 계엄 선포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답변하는 거냐, 내란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 그 주요한 내용이 없다라고 따져 물은 거고요. 또 이제 변론 준비기를 길게 끌고 가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심리 방해에 전혀 끌려갈 의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론 준비 절차 끝내고 주 2회 변론을 진행하겠다라고 했고요. 박근혜 때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25명의 증인을 신청하고 변론 기일이 17차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92일 만에 끝났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불법 계엄 선포가 크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내란 행위가 두 번째 큰 쟁점이 두 가지 쟁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5가지 쟁점을 92일 만에 심리를 한 건데 네. 이번 쟁점은 훨씬 더 간명하고 무엇보다 입증과 관련되어서 5천만 국민이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사실관계를 다 봤습니다. 거기에는 헌법재판관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내란을 했던 여러 증인들이 국회와 검찰에서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빠르면 2월 말, 예. 3월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전 선고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때 17번이면 17번을 잡더라도 일주일에 2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9주가 안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8주면 2달이니까. 네. 저는 2월 중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2월 초까지 지금 5번을 잡아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그 다음 날짜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월 14일 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5가지 쟁점을 2월 변론 15일 날 무슨 준비일에 행사가 하나 있거든요. 무슨 행사가 2월 14일. 무슨 행사? 2월 14일에 화이트데이 아닌가요? 우리 키세스
시위대에 선물 주려고 그때 5가지 쟁점을 정리했어요. 원래 4가지인데 2차 변론 준비 기일에 1가지 쟁점을 더 넣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12.3 계엄 선포행위 그게 하나의 쟁점이에요. 그거 어떻게 반박할 거예요? 다 했잖아요. 그러면 통치권이라는 주장만 그냥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포고령이에요. 이게 위헌이냐 이 부분 판단하는 건데 포고령 다 발표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서로 간에 주장만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는 행위예요. 온 국민이 다 봤잖아요. TV로. 그걸 증거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선관위 가가지고 서버 뜯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선관위 CCTV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판사, 법조인 체포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거 다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반박할 만한 근거를 대겠어요. 제가 볼 땐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주장만 계속 반복하다가 헌재 재판관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더 할 얘기 없죠?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헌법재판관들께서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헌법 전문가들이신데 그걸 계속 흔들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선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나선 내란 속에 옹호하겠다고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히려 지금 윤석열을 빨리 탄핵시키는데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내란 수계뿐만 아니라 내란 장당 척결된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냐면은 분명히 경호처 안에도 경찰 안에도 국회 안에도 공무원 조직 안에도 윤석열과 저는 아직도 내통하는 세로 분명히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신 이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란에 동조하거나 함께했던 잔당에 대한 처분도 같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헌법을 다시 세우는 예,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송이님, 정영식 재판관 칭찬은 자제해 주세요. 끝까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자입니다. 파면 후에 칭찬하세요.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영식조차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박근혜 탄핵 때 안창호가 헌법재판관이었다니까요. 지금 권익위원장 하고 있죠. 네. 얼마나 극우 보수입니까? 극우 꼴통입니까? 그자도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역사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다 같이 하는데 어떻게 그 혼자서 이게 내란이 아니고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되고 파면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건요. 역사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윤석열 내란 속의 멧돼지와 똑같은 정신 상태다. 그렇죠. 나는 그놈과 똑같은 레벨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역사에. 일단 헌법재판관은 사람이에요. 지금 윤석열 쪽에서 나온 대리인이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엄 선포한 일이 있지요? 그런데도 대답을 안 한 걸로 봐서 이제는 맨 앞에 질문을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람입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로봇입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질문한 것처럼 당신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날뛰고 있는데 한 줌도 안 된다니까요. 그걸 이렇게 크게 보이게 부풀리는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따져봤는데 사마귀급에도 안 들어가는 사마귀 새끼들. 이 자들도 또 지금 날뛰고 있어요. 참 같지 않지요. 가당치 않지요. 김민수인가? 야, 이 자는요. 그 전에 뭐 패널로 어디 나오고 막 그런 거 나올 걸 본 것 같은데. 나 그때부터 재수 없었는데. 뭐 이거를 또 대변인을 이번에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두는데 완전히 잘 됐다. 나 이번 기회에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할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니? 일단 이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과천 상륙작전이다. 이거 선관위 상륙작전이 계엄 선포하고 2, 3분 안에 선관위는 점령했다. 와 대단하다. 진짜 윤석열이다. 이 한 방을 진짜 제대로 보여주셨다. 금기의 영역.
지금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의 소도가 되어버린 선관위거든요. 국민들이 진짜 불안에 떨게 행동했습니까? 네, 아니었고요. 그리고 시위 집회 못했습니까? 그 앞에서 바로 다 했죠. 그리고 국회가 지금 계엄 해제하는 거 방해했습니까? 해제 기다려줬죠. 남자가 사랑하는 자기 여자도 못 지킨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지킵니까? 이게 우파 국민들이라도 이거 박수 쳐줘야 돼요. 참 저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끔 저는 저런 말 하는 걸 보면 생각도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게 좀 궁금해요.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방송에서 같이 맞붙어 본 적이 많이 있고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어허.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람일까요? 글쎄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면 참 저는 공교롭게도 고성 박사하고도 같이 방송을 지난 총수 때도 많이 했고요. 많이 했죠. 네, 김민수 대변인하고도 했던 당사자로서 많이 싸웠던 당사자로서 김민수란 사람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또 자기 어떤 이권과 관련해서도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편을 들어야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그렇게 나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젊은 놈이. 어떻게 저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냥 80년대 신군부하고 같이 역사 속에 묻어가지고 없애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아니면은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최근에 되게 어이가 없다는 생각한 게요. 헌법 개정하는 과정들에 헌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혼자서 열심히 좀 들여다봤거든요. 그거 보면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면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표현을 계속 썼다 그러잖아요. 장관들한테. 헌법에 비상조치라는 표현이 들어간 적이 있었나? 그래서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박정희 때는 긴급조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전두환이 헌법 개정했을 때요. 8차 개헌했을 때 신군부가 정권 잡고 그때 비상조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차 개헌, 지금 87년 체제로 만들어진 현 헌법에는요. 긴급 명령하고 비상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80년대에 학교 다니면서 헌법 공부한 거 그것밖에 공부를 안 했나 보다 싶어요. 그때 비상조치라는 표현이 헌법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비상조치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때 공부한 이후로 공부 한 번도 안 했다. 그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전단위가 했던 것처럼 나도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라는 공간이 워낙 자유로운 공론장으로서의 긍정적 작용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뭐 성범죄자를 옹호한다던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를 한다던가 범죄를 옹호하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만 된다라는 건데 친이 구테타 내란 수개야말로 범죄 중에 범죄 아닙니까? 그러면 저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건 공론장이 아니라 내란을 선동하는 세력, 거의 전쟁을 벌이는 세력 정도로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당의 대변인이 이렇게 망언을 했으면 이 대변인을 임명한 그리고 유지시켜줬던 비대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든가 물러나야 되는 정도의 사과를 생각하고 하고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게 제가 왜 자꾸 5.18 얘기를 하냐면 5.18 망언자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안 줬다가 다시 경선시켜서 붙여주고 은근슬쩍 넘어가고 이런 발언이 반복되는 것이 지금의 친이 구테타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기세 등등할 수 있는 한 배경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더 따끔하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도 지도부 차원의 입장이 아니라면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정말 정광훈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일화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공안검사 출신이잖아요. 겉으로는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속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더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 드는데요. 석동현 변호사도 공안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화 시위하다가 석동현 변호사한테 앞에 불려갔던 사람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석동현 변호사가 되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배도 주고 같이 피면서 막 안심도 시키고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석동현 변호사 딸이 언론계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석동현 변호사 딸이 와가지고 인턴처럼 할 때 자기가 되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석동현 변호사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서 경악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진짜 모르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저는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저렇게 합리적인 척 국민들한테 보이고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처세술에 능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당장 박형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반성 없는 모습을 이것을 보였더니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우선 저기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된다 진짜 깜짝 놀란 게 이거 비대위를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친이대를 다시 공당의 비대위로 세겠다 깜짝 놀랐는데 하여간 민주당 차원에서 감시하고 면밀히 들어봤는데 합니다. 근데 김민수 저자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될 건데요. 지금 이제 김민수도 그렇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마치 윤석열이 선관위를 침탈한 것과 관련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서 내란을 일으킨 것처럼 막 그걸 부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거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진짜 목적이 뭘까요? 부정선거 자꾸 이야기하고 선관위에 그렇게 가고 막 야구방망이 준비하고 이런 거 보면 놀랍죠. 그런데 정말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에만 빠져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 그 일부죠. 더 큰 이유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과 지 마누라가 저지른 죄가 드러나고 벌 받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을 부정선거를 자꾸 이야기하면 본질적으로 이자가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본인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누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게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 찬성 여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급기야 명태균이 이제 녹취도 등장하고 핸드폰을 민주당에 주니 어쩐지 이러니까 이제 다 드러나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죽게 생겼거든. 에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뒤집어 버리자. 이래서 일으킨 게 내란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아예 이번에 그러면은 선관위도 저기 해가지고 이걸 다 무효로 해서 입법기구도 새로 만들고 선거도 새로 하고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부분을 짚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자꾸 그것이 최고 목적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아닌 것 같다. 뭐 대단한 동기가 있고 뭐 구국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도 못 됩니다. 에? 그런 생각이 의식이 있는 자도 못 돼요. 아주 쓰레기 양아치 같은 자예요. 에?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명색이 혁명을 일으켰다가 실패하면은 스스로 어떻게 해야지. 지금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 더군다나 심지어 지금 경호처에서 그 수고하고 있는 일반 병사들까지도 지금 벌을 받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부안 애동해가지고 그리고 그 나가고 그런 사람들 아델님 어제 차로 이동하면서 틀딱들 앞을 저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 거죠. 창문 열고 시간 됐어 입금 됐으니 퇴근합시다 했더니 응 먼저 가 하시던데요. 이렇게 동원된 자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심 회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수당 평일 10만 원, 주말 15만 원, 철야 17만 원입니다. 댓글은 870원. 870원이구나. 올해 들어서 우리 정어리 TV에도 이런 그 댓글 부대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지랄 발광을 하는데 어제도 뭐 리베르 땐가 막 와가지고 여러 이름으로 뭐 지호도 또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갈비 구이 양념 조리법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리베르 때 오늘 또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기념 볼펜 줄게. 그러면 주소 보내줘. 어? 이런 동심 회장님 죄송한데 배경사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아 이거 키세스요? 네이버로 검색하셔도 금방 받을 수 있어요. 키세스 이렇게 치면 이제 사진 나오고요. 아니면 우리 그 이메일로 주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아주 정말 울림이 큰 사진이죠.
관조합 CEO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셨던 거에 좀 연장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칼럼이 있어요. 서울대 박원호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쓴 칼럼인데요. 포스트 계엄 세대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보면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나서가지고 탄핵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잖아요. 또 반대에는 계엄군에 차출이 돼서 지금 사병들이 가가지고 젊은이들이 동원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언급하면서 미국의 허버트 후버 전 대통령이 남긴 경고를 적고 있거든요.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노친네들이지만 싸우고 죽어나가는 것은 젊은이들이라네. 이 글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자신의 지지자들과 끝까지 싸우자 이러면서 메시지 제안한 게 이것도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지금 그 앞에 시위가 계시는 저 어르신들이 좀 기억해 둬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후과는 자신의 손자가 다 감당합니다. 자신의 손자가 그런 나라에 살아야 합니다. 계엄을 막 선포할 수 있는 나라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칼럼 얘기하시니까 저도 오늘 꼭 나누고 싶었던 칼럼이 하나 있어요. 경향신문에 김민아 칼럼니스트가 썼던 칼럼인데 오늘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애청자님들하고 한번 나눠야 되겠다 했는데 제목이 왕을 꿈꿨던 윤석열 씨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칼럼이에요. 기니까 몇 부분만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씨. 일단 체포를 면하신 것 같습니다. 6일 자정이 오기만 기다리며 자축의 폭탄주를 준비하고 계셨나요? 이내 장막으로도 모자라 군용 철조망까지 설치한 걸 보면 적잖이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대통령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경로하셨나요? 시민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라고 명령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가사법체계까지 정면으로 모독하는 이가 대통령으로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주권자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주권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당신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에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었는데 당신에게선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일 자체 혹은 아내 보호가 아닐까 어렴풋이 추측해보곤 했습니다. 참 저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냅니다. 2008년 촛불 집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 이슬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남동 관제에선 이 노래가 들릴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은 힘이 세고 국민은 더 힘이 셉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내란 책동은 따박따박 분쇄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해제됐고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으며 헌법재판관 2인도 임명됐습니다. 8인 체제를 갖춘 헌재는 탄핵 심판의 쟁점을 압축하고 5차례 변론 기일을 확정했습니다.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민이 다시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알코올과 극우 유튜브를 마음껏 즐기시길. 경향신문의 김민아 칼럼니스트 왕을 꿈꿨던 윤석열 씨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칼럼 오늘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 생각했는데 자 끝으로 오늘 이제 주제를 당랑거철 역사의 수레바퀴 앞을 가로막는 저 사막의 자식들 한번 쭉 짚어봤는데 국민의힘 사막이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쪼무레기들 있죠. 또 하나 경호처입니다.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 그리고 이광우라는 자가 있더라고요. 경호본부장. 이 자 어떤 자인지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고 저도 궁금한데 오늘 2부에서 주불리 안보특강 김병주 최고위원님 나오시니까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들부터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같이 죽겠다고 마음 먹었겠지요. 그렇게 해 줍시다. 이재명 대표 발언을 좀 들어보고 갈까요?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예를 들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으면 불법 범죄 행위가 분명한데 당연히 직무 배제 또는 직위 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바로 저거예요, 김성환 평론가님. 최상목 대행은 지금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계속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그럴 권한이 없다. 경호처를 움직일 만한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흘러나오는 얘기로. 근데 또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공수처법 3조에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관해서 의견 제시도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 또 이유로 대면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지금 이거 영장 집행에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핑계를 또 하나 추가했더라고요. 누가 공수처 영장과 관련해서 하라 그랬습니까? 경호처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경호처를 막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수처가 불법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간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의견 제시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핑계로 대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기가 걱정하는 경제 걱정이 되면 빨리 혼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제 와서 그 최상목을 만났어요.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요. 윤석열의 비상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를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한국의 탄핵 사태에 대해서 도전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한국의 신뢰 회복이 사실상 현재 진영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게 제일 인상적이었는데요. 민주주의가 다른 시스템과 구별되는 차별성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가다. 도전이 있을 때 아플지라도 직면해야 한다. 헌법에 의해 법치주의에 따라 대처할 때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면 우리의 시스템의 강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최상목한테. 근데 이 얘기 듣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즉 국민들과 법치에 따라서 질서 있게 해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님, 이번에 그 영장 집행하러 갈 때 아예 박종준 이자들 체포영장도 같이 발부받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 국수본에서 바로 출석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경호처장이 윤석열 이놈과 내란수계와 똑같은 수법으로 변호인 선임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출석 날짜 뭐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나오게 될 겁니다. 국수본에서는 물론 이제 그걸 기다릴 것은 아니고 다음번 집행할 때 경호처장이 막아선다면 그때 현행범 체포해도 되고요. 만약 계속해서 출석을 미룬다라고 하면 바로 구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최상목 이제 권한대행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경호처에 대해서 법률상 지휘하거나 뭔가 이렇게 책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실 지금 대통령을 대신하고 있는 자리에 있고요.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해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즉각 고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김병주 최고위원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전혜원 원장님, 김남국 의원님 고맙습니다.